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펀드 매니저 한 분 모셨습니다. 김기백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히 좀 소개드리면요. 2009년부터 이제 증권가에 입문하셔가지고 2012년에 이제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이제 펀드 매니저 생활을 시작하셨고 네. 지금은 이제 중소형주 가치투자 쪽에선 가장 이름을 날리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오늘 해볼 얘기는 가치투자 ETF로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일단 뭐 가치투자 얘기하면서 그 방법까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일단 지금 실전에서 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한국투자 중소밸류 펀드 이런 거 운영하고 계신데 어떤 전략으로 좀 펀드를 운영하고 계신지 요거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말씀하신 한국투자 중소밸류는 사실 이제 국내 유일의 소형 가치주 공모펀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소형 가치주 중에서 유일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소형주에만 투자하는 건 아니고 이제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제 펀드들의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 평균 사이즈가 제로인에서 이제 규정하기를 이제 소형 가치 쪽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보통 중소형주 펀드라고 하면 일반적인 투자들이 갖는 인식은 비교적 단기간에 좀 모멘텀 투자를 통해서 단기간에 좀 고수익을 올리는 그러한 어떤 투자를 많이 생각하시고 실제 펀드를 가입하시더라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한국의 중소형주 펀드들 실제로 그러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중소 가치의 영역을 좀 개척하는 펀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단기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시장에서 지금 가장 핫한 시장에서 흔히 얘기하는 주도주에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종목 하나하나를 발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중소밸류라는 펀드 이외에도 사실은 가치형이라든지 배당형 펀드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펀드들의 공통된 목표 자체가 소외되고 저평가된 그런 어떤 종목 중심의 잃지 않는 투자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소형주 펀드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변동성을 좀 잘 잡아내는 그런 펀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가치 투자 그 철학을 지금 실천을 하고 계신데 네. 김기백 매니저가 이제 정의하는 가치 투자는 어떤 겁니까? 일단은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 자체가 가치와 가격을 완전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그 괴리만큼을 이용해서 가치보다 가격이 현저히 쌀 때는 사고 그 가치보다 가격이 높아졌을 때는 파는 그런 어떤 가치 투자의 본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고요. 이런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치 투자 자체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은 굉장히 쉬운데 그거를 실전에 접목하기는 좀 어려운 것은 결국에는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 본연의 어떤 본성에 반대로 할 수 있는 기질이 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팔 수 있는 어려운 일이네요. 네, 그것을 이제 행할 수 있다면 이제 가치 투자가 가능한 것이고 또 이제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기다려줄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늘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의 주체성이 좀 필요하다. 타인에 의해서 종목을 선택하거나 투자를 했던 투자들이 가치 투자로서 이렇게 수반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이제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를 느끼고 투자할 거냐, 가치 투자의 대상이 뭐냐라는 부분에서는 결국은 이제 우량주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제 우량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누구나 인정하는 우량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삼성전자와 현대차만 우량주냐? 저는 이제 우량주의 기준을 기업의 규모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결국 제가 생각하는 우량주의 기준은 오랜 기간 사이클, 그 호황과 불황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나서도 타사보다 뚜렷한 어떤 경쟁 우위를 가지고 그 시장에서 어떤 시장 점유율, MS를 확대하면서 결국에는 결과물로서 오랜 기간 자본이 잘 쌓여서 건전한 재무 구조는 덤으로 얻어가는 그런 것들을 수반해낸 기업들이 저는 우량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이런 기업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외풍에 흔들림이 없는 기업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업들의 투자를 해야만 결국엔 가치 투자도 같이 이제 병행할 수 있다. 실제로 수반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중소형주에서도 지금 가치 투자가 가능하다 하면서 지금 그런 펀드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일반 투자들이 약간 좀 헷갈리는 게
가치 투자랑 장기 투자가 동일한 것인지, 그러니까 중소형주 같은 건 금방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게 궁금한데 이 좋은 주식을 싸게 사가지고 바이앤홀드라고 하죠. 계속 갖고 있는 거. 이게 가치 투자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싸게 사서 오랫동안 바이앤홀드 하는 것이 사실 이론대로라고 하면 정답이 맞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 현실 세계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음. 특히 이제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우상향하고 주가도 그에 따라서 우상향하는 기업들은 사실 극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기업이 사실은 아무리 잘해도 매크로의 어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네. 강력한 경쟁자의 출현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하드한 그런 경쟁을 거치면서 어려운 구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장기 투자와 가치 투자를 한국 시장에서 좀 혼용되는 경우가 많은 음. 것 같아요. 음. 사실 이제 그 두 개는 정말 다른 거거든요. 네. 사실 가치 투자는 가치 있는 기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 가격과 가치를 구분해서 그 가치의 가격이 다다를 때까지 기다리는 투자인 거고, 네. 장기 투자는 말 그대로 시간의 흐름이 비교적 긴 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두 개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헷갈리냐면 음.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가치 투자함에 있어서 장기 투자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약간 혼용시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샀는데 10년 동안의 가치를 보고 샀는데 만약에 그것들이 일찍 부각돼서 네. 혹은 테마를 타서 음. 그 이전에 가격이 올라가 가격만큼 버렸어요? 가격이 이미 터치해 버렸다고 하면 음. 10년 투자의 기간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가치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훌륭한 투자선은 사실 참고는 해야 되지만 음. 어떤 한국적 특성을 좀 충분히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봤을 때는 그냥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라든지 아니면 그냥 맹목적인 그냥 마치 하나를 그냥 신앙처럼 믿고 무조건 투자하는 그런 장기 투자는 한국 시장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가치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분산 투자 전략도 쓰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미국의 투자 대가, 가치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집중 투자를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약간 좀 이게 좀 틀려 보이는데 음. 가치 투자도 이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나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박사님 말씀대로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음. 수많은 투자의 대가들 뭐 국내에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많은 투자들이 사실은 집중 투자에 좀 가깝습니다. 음. 그렇지만 이제 저는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분산 투자가 꽤 효용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첫 번째로는 주식 시장 자체가 좀 차이가 크다. 음.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제 구조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GDP를 차지하는 부분에서도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수출이 60% 이상이거든요. 하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만으로 GDP가 5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 구조가 굉장히 다르고요. 네. 산업의 구조에 있어서도 미국은 미국스러운 어떤 경제 분야에서 경쟁하는 나라 혹은 경쟁하는 기업들이 적어요.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데서 있어서는 기술의 일본, 네.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값싼 어떤 제조 역량 이런 것들이랑 늘 샌드위치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매우 다르고 뭐 지정학적인 요인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율 시장의 변동성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시장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태어나서 미국인이고 미국 투자를 하고 있으면 조금 더 분산 투자보다는 집중 투자 형태 좀 더 가까울 수는 정말 있지만 우량한 가치주를 찾아가지고 집중 예, 투자를 할 수도 예. 있겠죠. 좀 더 미국에서는. 가까웠겠지만 예. 저는 한국인으로 태어났고 그래, 한국에 한국 맞게? 시장의 투자를 예. 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분산 투자도 상당히 효용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개인 역량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까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워렌 버핏이 집중 투자하니까 나도 집중 투자한다. 그 말이 과연 옳은 말일까 저는 사실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투자 자체는 수많은 경험치를 쌓으면서 자기 투자자 스스로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투자 자금의 용도도 감안해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 네.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주식 투자 처음 하셨거나 지난번 상승기 때 처음 이제 시장에 들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이례적인 시장 상승과 하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혼란스러우실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집중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더 준비되고 더 많은 경험치를 일정 기간 쌓고 나서 내 투자 기질이 나는 좀 더 공격적이고 집중 투자를 하더라도 하락 불황장에서도 나는 견딜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질을 예. 가졌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은 좀 집중 투자를 해도 되는 음. 거고요. 그렇지 않고 좀 고통스러운 것들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이 들면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 번째로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개인 기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 사실 뭐 가치 투자의 대가로 알려진 아버지라고 이제 불리울 수 있는 벤자민 그램의 이제 현명한 투자자의 책을 보더라도 거기에는 투자자에 대한 권유가 두 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거든요.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네.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투자했으면 좋겠다. 결국 기질에 따라서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 스스로가 자기 기질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것도 좀 선택을 좀 해봐야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집중 투자냐 분산 투자냐 이걸 이 뭐 좀 비슷한 얘기가 되긴 하는데 사실 지금 계속 얘기가 이제 한국 증시에서 지금 가치 투자하기 되게 힘들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방금 하신 말씀 중에도 약간 좀 나오긴 하는데 네.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제 구조의 차이도 있지만 어떤 제도적, 문화적, 정서적 차이도 큰 것 같아요. 일단 주주의 권익을 침해받았던 사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제로 가치 투자를 수반했었던 개인 투자자들도 지난 5년 사이에 떠난 투자자들도 꽤 많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나는 도저히 가치 투자는 못하겠다. 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떠나신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제도적으로 주주의 가치가 쉽게 훼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한 투자자들 또한 그런 투자들이 좀 가치 투자나 이런 것들 진득한 투자가 어렵다 보니까 좀 테마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가치 투자는 어떻게 보면 교과서 안에만 있어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좀 안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 한국 시장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난 한 7, 8년 정도 가치 투자의 어떻게 보면 무덤이었어요. 네. 네, 그만큼 가치 투자들이 어려웠고 기관에서 일하는 펀드 매니저들도 자리를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가치 투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 본성을 역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하락장에 들어와서 상승장에 나가는 어떤 그런 경험치를 한두 번은 가져봐야 된다. 결국에는 이제 호황에 들어와서 불황에 나가기 때문에 돈을 많이 잃는 거거든요. 불황에 들어와서 호황에 나가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간이 엄청나게 긴 건 아닙니다. 주식시장 자체가 소사이클이 있고 대사이클이 있는데 소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1, 2년만 기다려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험치들을 한두 번만 경험을 한다면 물론 이제 불황장 때는 주가가 주로 빠지는 편이 많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서 사실 그 단가를 좀 낮추면서 네. 그런 어떤 투자 경험치를 쌓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가 않은데 그 한두 번의 그 소중한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좀 가치 투자를 더 하기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호황기 때 들어왔다 지금 작년에 약세장에서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특히 이제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라 그러죠. 네. 이렇게 된 분들이 많은데 이거 주식은 사실 그럼 어떻게 언제 팔아야 되냐 이게 오히려 또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사실 계속 들고 있어야 되나요? 일단은 뭐 주식의 고점은 아무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함에 있어서 매수 시점은 그렇다 치더라도 매도 시점 말씀하신 대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매도 시점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어렵다라는 거는 한때는 계좌에서 수익이 많이 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수익이 다 날아갔거나 아니면 네. 마이너스로 전환됐었을 때 낭패를 그렇죠. 보는 네. 그런 느낌이셨을 텐데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치와 가격을 철저히 구분을 해야 된다. 이 기업의 가치는 정확하게 뭐 이 기업의 가치는 10만 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밴드로서 설명을 할 수는 있거든요. 이 기업이 가진 어떤 수익 가치, 자산 가치, 그리고 성장 가치 이런 것들을 녹여내서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치가 왔었을 때 매도할 때 또한 분산해서 이렇게 분할해서 매도하는 것이 네. 마음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어차피 고점은 못 맞추니까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투자자 본인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가치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가치 대비 지금 가격이 어떠한가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으면 매도에 대한 어떤 시점이나 타이밍은 그 누구도 사실은 제한해 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일단 자기 기준부터 세워야 되겠군요. 이제 네네. 개인 투자자 기준이 투자를 있어야 하려면 됩니다. 네. 이 가치 투자도 이제 ETF로 할 수 있나 이게 이제 궁금한데 ETF 그러면 상장 지수 펀드에서 뭐 최근에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근데 이게 ETF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쉽게 삭발할 수 있는데 네네. 이 펀드와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ETF로도 좀 투자를 할 수 있냐 이게 아,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어떤 투자의 수단으로서 ETF가 단기 투자에 되게 용이하게 보입니다. 네. 하지만 사실 장기 투자도 의외로 되게 용이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음. 기존 주식형 펀드들의 수수료는 좀 비싼 편이에요. 음. 지금의 새로 나오는 액티브 ETF들의 수수료에 비해서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결국에는 복리의 효과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에서 계속 매년 차감이 되는 게 크다면 네. 장기 투자에서는 사실 불리한 거거든요. 음. 그런 측면에서는 매매에 있어서의 어떤 용이함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네.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음. 장기 투자로도 분명히 ETF의 효용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액티브 ETF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패시브야 사실은 이제 뭐 시장 지수든 뭐 원자재 가격이든 그런 거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렇죠. 상관이 네. 없는데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 시장은 21년부터 걸음마를 처음 뗀 시장이거든요. 네. 불과 아직 2년도 안 된 음. 시장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ETF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특히 가치주 ETF 같은 경우에는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패시브 ETF가 몇 개 있고 네. 액티브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은 퀀트형의 음. ETF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질적인 분석을 통해서 매니저의 역량을 녹여내서 액티브스럽게 가치주 ETF를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시장을 사실은 이제 제가 당연히 존재해야 될 상품인데 음. 시장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음. 상품을 사실 네. 냈던 거거든요. 네. 예. 액티브 ETF 그러면 이 펀드 매니저 손길이 들어가는 건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한투운영에서 네. 가치주 관련한 액티브 ETF를 냈잖아요. 이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나온 지 지금 이제 한 달 좀 넘었고요. 네. 작년 11월에 이제 에이스 차세대 가치주 액티브라는 ETF를 냈습니다. 일단 네. 이 ETF 자체는 쉽게 이제 설명을 하면 그냥 범용 가치주 ETF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 것 음. 같아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뭐 음. 하나 소홀함이 없는 균형 잡힌 어떤 가치주 ETF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만큼 그러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그 종목들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음.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포괄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사실 저나 아니면 저희 팀 입장에서는 넓은 커버리지가 지난 10년 동안 데이터베이스가 쌓여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안에서 이익이 질이 좋고 저평가된 종목을 반복해서 찾아낼 수 있는 풀이 음. 풍부합니다. 게다가 이제 사실은 가치주 투자라고 하면 무슨 자산 가치주나 막 이런 것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기업은 기본적으로 계속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음.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을 당연히 그 대상으로 보고요. 네. 그 중에서도 어, 자산 가치와 어떤 수익 가치가 풍부한 기업 중에서도 가치주스럽다라고 했던 기업들 중에서 되게 이렇게 산업의 변화나 아니면은 아이템의 다각화로 인해서 성장주로 변환되는 기업들까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가치주 ETF로 가입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장성이 없냐 그런 것은 아니고 성장성까지도 겸비한 어떤 음. 가치주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말씀을 들어보니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네네. ETF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느낌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김기백 매니저와 함께 가치 투자 ETF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가치 투자를 하려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 또 있잖아요. 네. 이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하락장에 들어와서 상승장에 나가시는 경험을 최소 한두 번 정도 경험하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종목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최소한의 재무제표 매출과 이익과 순이익과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무적 지식을 가지고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 특히 투자 초기 시기에는 사실 이제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음. 감내할 수 있는 금액을 투자하되 그 금액을 3년 동안에는 고정시켜 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야 본인이 투자를 잘했을 때 못했을 때
주식시장이 비교적 상승기였거나 하락기였을 때 그걸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 보통 투자자들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투자금이 무조건 늘어납니다. 네. 초기에 돈을 벌어도 늘어나고요. 네. 또 왜냐- 떨어진 예, 물타기 한다고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상승을 하더라도 내가 네. 1,000만 원밖에 투자 안 했는데 1억 투자했으면은 음. 더 많이 벌었을 텐데 이 상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락했었을 때는 그 고통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물타기를 해서 그 고통에서 빨리 나오고 싶거든요. 음. 그렇지만은 그것을 하지 않고 3년을 버텨내면서 본인 스스로의 어떤 투자 기질을 네. 발견하고 인지하고 정확히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투자금 총액을 3년 정도는 유지를 예, 해봐라. 예, 예. 그래서 이제 자기의 성향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네, 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큰 데미지 없이 투자 음. 경험치를 쌓을 수 있고 투자 금액이 늘어나는 거는 내가 수익을 받기 때문에 늘리는 게 아니라 네. 그에 걸맞는 투자 경험과 투자 전략이 세워졌었을 때 투자 규모를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략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 가신다면 네.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김기백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 팀장과 함께 가치 투자 ETF로도 할 수 있다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치주에 대해서 이제 사실 낯설고 교과서에 남아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사실 매크로 환경도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신다면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기백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 팀장 그리고 저는 연울버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